뉴스 정면 승부. 정면 스포츠. 주파수 94.5MHz YTN 뉴스 FM 각수정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합니다. 먼저 이 스포츠 소식 한번 알아보도록 합니다. 중앙일보 박린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평창 올림픽 관련한 이 숙박 요금 논란 계속 이어지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개막까지 2달 정도 남았는데요. 지금까지 바가지 숙박 요금을 두고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제가 최근에 강릉 경포대 모텔에 들러서 직접 숙박비를 문의를 한 적이 있는데요. 1박에 40만 원씩 단체 예약이 끝났다고 했고요. 아, 네. 또 숙박 예약 사이트를 살펴보니까 또 전부 다는 아니지만 또 어떤 펜션 같은 경우는 하루에 70만 원, 그리고 또 한 대형 주택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150만 원까지 올라와 있습니다. 아이고, 엄청나네요. 야, 그런데 이거 너무 심한 거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사실 제가 지난해 리우올림픽 취재를 갔을 때 또 3명이서 방 3개짜리를 썼는데요. 네. 당시엔 1박에 20만 원대였는데 또 강릉 지역 일부 숙박업자들이 좀 다소 상식 밖의 숙박비를 책정한 사례도 있고, 또 장기 단체 고객만 받는 경우도 있어서 좀 논란이 되고 있고요. 특히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숙박 예약 과정에서 막힐 경우엔 또 아예 관람을 포기할 수도 있어서, 그렇죠. 현재 대규모 공실 사태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네. 아니 외국인들도 외국인들이지만 국내에서도 가서 현장에 가서 보려는 분들이 꽤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평창올림픽 관련 기사 댓글을 보면 이렇게 비싼 숙박비를 지불하느니 차라리 최고급 TV를 사서 집에서 보겠다, 이런 여론도 일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강릉 지역 숙박업주들이 좀 이런 점을 고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니까 숙박도 숙박이고, 또 사실은 이제 많이 가야 또 그 주변에 또 관련한 음식점이라든가 이런 데 다 함께 잘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네. 이거 좀 어떻게 제재할 수 있는 방법 없나요? 네, 사실 숙박료는 자율요금제라서 법적으로 규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래도 강원도 자체적으로 좀 칼을 빼고 나섰는데요. 또 바가지 숙박료를 받는 업소에 대해서 또 철저히 세무조사를 하기로 했고요. 그래도 일부 양심업소도 나타나면서 모텔비가 15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일부 숙박업자들이 한탕주의로 인해서 또 올림픽 자체가 큰 타격을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또 아무래도 내 고향에서 열리는 국가 행사라는 마음으로 좀 더 책임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좀 저렴하게 하룻밤 이렇게 보낼 수 있는 그쪽에서 이런 좀 팁 좀 더 알려주시죠. 네, 저도 직접 강원도 일대를 돌아봤는데요. 일단 양양이나 속초 같은 인근 도시 같은 경우에는 1박에 10만 원에서 15만 원 선이고요. 네. 그리고 가족 단위가 아니라 좀 나홀로 여행객이라면 도미토리를 가봤더니 1인당 8만 원에 묵을 수 있고, 또 강릉에 찜질방도 6군데 있어서 성인 기준 10,000원 선입니다. 그리고 이번 달 22일부터 서울 강릉 간 KTX가 개통이 되는데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KTX 당일치기 관람도 가능한데, 막차가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있어서 경기를 보고 귀경할 수도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무박으로 그냥 다녀오는 것도 좀 고려를 해야 한다, 이런 얘기시네요. 네. 네, 사실 말씀하신 대로 경기를 보고 그쪽에서 즐기고 오면서 관광 활성화가 되는 게 최우선일 것 같고요. 만약에 정말 좀 저렴하게 가고 싶다면 이런 방안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프로야구 골든글러브 시상식 열렸죠? 네, 오늘 기아 양현종 선수가 프로 데뷔 11년 만에 처음으로 골든글러브 투수 부분 수상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네. 올 시즌 정규 시즌에서 20승, 한국 시리즈에서 또 1승 1세이브를 올리면서 통합 우승을 이끌었고요. 또 우승팀 기아에서는 양현종 선수를 포함해서 이루수 안치홍, 유격수 김선빈, 그리고 외야수 최영우와 버나디다까지 5명의 수상자를 배출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프로 배구. 이 삼성화재가 좀 재건을 꿈꾸고 있다고 하던데, 이거 어떤 소식인가요?
네, 올 시즌에 삼성화재가 11승 4패를 기록하면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사실 통산 8회 우승에 빛나는 전통 명문팀인데요. 지난 시즌에는 플레이오프 진출에 실패하면서 자존심을 구겼습니다. 네. 그 선수 시절에 갈색 폭격기라 불렸던 신진식 감독이 새롭게 지휘봉을 잡았는데요. 기본기를 강조하면서 올 시즌 또 선두를 달리면서 그 명가 재건을 꿈꾸고 있습니다. 네. 그 우리나라 축구 대표팀하고 경기에서 인종차별 했던 그런 선수 징계받았다 이런 소식도 또 들어와 있네요. 네, 그 콜롬비아 미드필더 카르도나 선수인데요. 지난달 10일에 수원에서 열린 우리나라와 평가전에서 기성용 선수를 향해서 그 자신의 손가락으로 자신의 눈을 찢는 그 동양인을 비하하는 인종차별을 했고요. 그 본인이 오해라고 사과는 했지만 그래도 국제축구연맹이 오늘 5경기 출전 금지와 벌금 2,200만 원이라는 그 징계를 내렸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스포츠 정면승부 중앙일보 박린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뉴스 정면승부. 뉴스 정면승부. 여러분께서는 지금 뉴스 정면승부를 듣고 계십니다. 주간 여의도 네, 매주 수요일 정치하는 청년 주간 여의돌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 나오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국청년위원회 장경태 수석부위원장, 바른정당 이준석 노원병 당협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장경태 이 부위원장께서는 직함이 바뀌셨네요. 네, 어제부로 정당발전위원회가 활동을 모두 종료하고 최고위원회로 24가지의 혁신안을 다 모두 이첩한 상황입니다. 네, 저도 혁신위원장 한번 해봤지만은 혁신이 안 대로 뭐가 될 것 같아요? 대부분 다 많이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셔서 한두 가지 쟁점 정도가 있고 나머지는 대부분 다 위에 가서 근데 옥상옥으로 또 의결결차가 있죠 또. 최고위원회에서 의결을 받아야죠. 네. 글쎄요. 혁신안이 그대로 관철되기는 어려울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쪽에 한 표. 네. 자, 오늘 이제 얘기는 이겁니다. 이 김태호 전 그 청와대 대외전력비서관 이명박 정부 안보실세로 불렸고, 이 군 댓글 공작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의혹도 있고 해서 이제 구속영장을 검찰이 청구를 했는데 기각이 또 나왔단 말이죠.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두 분 각자 먼저. 일단 김관진 장관 같은 경우는 이명박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연달아서 국방부 장관을 역임하지 않았습니까? 장관 시절 장관이 단독으로 군 사이버사의 댓글을 주도했을까요? 정말 그건 사실 청와대 카운터 파트너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바로 그 카운터 파트너가 김태호 대외전략 비서관이라고 보고 있고요. 검찰은 어찌되었건 이 김태호 비서관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과 공모해서 2월부터 7월, 2012년 2월부터 7월까지 이루어진 군 사이버 사령부 산하의 심리전단에서 우리 사람을 증언하라는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 등의 VIP 강조사항을 군에 전달했다 의심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당연히 그렇죠. 장관이 대통령과 직접 독대에서 만나서 이렇게 얘기 나누지는 않을 거고요. 거기서 움직이는 중간 소통 역할, 바로 김태호 비서관이라고 추측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이 영장이 기각이 됐단 말이에요. 구속 적부심까지 간 것도 아니고, 김관진 전 장관이라든가 임관빈 전 실장 같은 경우는 그래도 구속까지는 됐는데, 이거 좀 참 의미가 좀 참 묘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시점도 참 묘하고.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권에 있었던 일로 사실 이제 비서관을 처벌한다라는 게 사실 그렇게 정책적인 사안에 대해 가지고 흔한 일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시점에 있어가지고 법원이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김태호 비서관이 물론 그 실세 중에 실세 맞았습니다. 안보 측에 있어가지고는. 근데 이분이 과연 지시한 사항 또는 전달한 사항이 진짜 말하는 것처럼 정치 개입을 지시했느냐? 라는 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법원이 그렇다는 확신을 소명되지 않은 걸로 이제 보입니다. 범죄 사실이. 왜냐하면은 잘 보면 알겠지만 지금 이제 이 항변하는 입장에서는 그 김태호 비서관이나 MB 대통령 측에서는 하는 말이 뭐냐면은 그래 이게 전체적인 대북 활동의 일환으로 하다가
보니까 좀 섞여가지고 그런 댓글도 들어갔다. 그리고 대북 관련해가지고 댓글 소위 말하는 사이버 전달 하려면은 이런 게 어떤 필수 불가결한 부분이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그 부분을 이제 대중이 이야기 좀 어렵지만 법원에서는 있다라 이런 부분을 인정하는 판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의 성격도 아마 일반 대중이 보는 것과는 아마 그 검찰장이라는 걸 본 그 법원의 판단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검찰이 부실 수사를 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저는 최근에 이제 그 문무일 검찰총장이 결국에는 좀 12월까지 마무리하고 싶다라는 의도를 보인 것 자체가 제가 봤을 때 이런 거에 대한 부담을 느끼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네. 이것이 우리가 보면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수사로 가기 위해 가지고 어떤 문을 통과한 형식으로 계속 김관진 장관도 그렇고 김태호 비서관도 이렇게 수사를 하게 있는 것인데 실제로 검찰에서도 봤을 때 이것을 이제 12월까지 종결하고 싶다는 거는 그만큼 범죄 사실을 이명박 대통령까지 끌고 갈 동력이나 아니면 소명할 수 있는 자신감이 좀 떨어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상당히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네. 그게 이제 검찰 자체 판단이냐 아니면 뭐 청와대하고 약간 교감하에서 이제 이게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냐. 제가 봤을 때는 그 부분도 좀 의문 아닌가요? 제가 봤을 땐 검찰에서 이제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 가지고 좀 수사를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이야기했지만은 이제 서울중앙지검장인 윤석열 지검장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 것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검찰 내부에 어쨌든 약간 의견이 좀 다른 부분이 있어 보이고 지금 뭐 대통령과 어쨌든 정권 수뇌부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것이 국면이 좀 지속되기를 바랄 것입니다. 근데 그게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어떻게 보세요? 좀 다르게 생각하네요. 네. 아무래도 이제 문 총장님의 검찰총장의 발언은 올해 안으로 수사가 좀 뭐 일정하게 주요 수사가 좀 일정하게 정리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말씀하셨는데요. 결국 그거는 수사만으로 지금 머무를 것이 아니라 이제 재판으로 넘어가서 수사의 진전을 보여야 된다라는 좀 강력한 의지의 표명이었다 보고요. 두 번째는 그 부실한 검찰 수사라기보다는 이 사안 자체가 이 김태호 비서관의 구속 자체가 가지고 올 수 있는 검찰이 아마 피의 사실들 몇 가지 적시하지 않았겠습니까? 영장을 청구할 때. 그때 그 사실관계를 인정할 경우에 그 향후 그 수사와 재판의 파장이 어마어마할 겁니다. 아마 김태호 비서관의 사실 영장 실질 심사가 인용이 됐다면 아마도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그 영장 실질 심사도 바로 후속적으로 이루어질 것이 예상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들이 조금 더 보완해서 왔으면 하는 영장 전담 판사의 판단이지 않나. 그러니까 부실하다는 거잖아요, 지금 결론적으로는. 아니죠. 너무 이게 사건이 크다 보니까 중하다 보니까 부실하기보다는 사실 저는 구속을 시킬 충분한 사유가 된다고 보는데 문제는 그걸 인정했을 경우에 그 논리를 인정하면 결국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구속도 사실 인정해야 되는 논리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에 대한 정치적인 어떤 서법적인 부담을 좀 고려하지 않았나. 너무 아전인수격으로 법원을 정치적 판단을 하는 집단으로 지금 몰아세우시는 것 같은데. 정치적인 의미가 매우 큰 사건이라는 의미죠. 두 분들 지금 발언 내용도 네. 예. 굉장히 좀 정치적으로 들리고 하는데 말이죠. 김태호 이 전 비서관이 이제 최근에 또 이명박 전 대통령을 또 만났다는 보도가 있던데 말이죠. 네. 왜 만났을까요? 실제로 이제 김명박 대통령 주변에 계시던 인사들 같은 경우에는 주기적으로 회의도 하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꼭 이 사건과 관련되지 않다 하더라도 월요 회의를 한다는 이야기도 있었고, 근데 뭐 그런 맥락에서인지 아니면 이번 사건에 있어가지고 소위 말하는 말맞추기를 하려고 했던 것인지 아니면은 그간 이제 한 10년 된 일이니까 잊고 있었던 것들을 다시 한번 맞춰보기 위해서 한 것인지는 좀 봐야겠지만은 이명박 본인 생각을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이명박 대통령과 뭐 구체적인 상의를 할 만한 내용은 없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 지금 문제가 되는 내용이 김태호 비서관이 김관진 장관에게 한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사실관계를 이명박 대통령과 확인하진 않았을 테고 아마 그냥 전관적으로 총괄적으로 그냥 논의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게 이제 검찰 수사 내지는 이제 뭐 나중에 이뤄질 그러니까 구속된 이후에 이뤄질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함께 논의를 하고 대응 전략도 함께 수립하고 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사실상 그렇다고 봐야 되고요. 어쨌든 김태호 비서관은 5인회의 일원이지 않습니까? 결국 현인태 통일부 장관, 김성환 전 외교부 2차관, 남성욱 전 민주평통 사무처장, 그리고 남주홍 국정원 1차장 등 해서 5인회를 이루던 핵심 member 중에 하나인데 외교안보팀 사실상 예. 국방부와 국정원을 오고 가면서 대외적인 전략이라고 하는 어떤 모든 군 안보라는 어떤 허울로 둘러싼 그런 어떤 비서관의 노력들이 실제로 이 사람이 다 했다 이렇게 저희가 좀 추측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검찰이 그런 것들을 형량들을 다 이제 적시해서
재판에 넘겼지만 판사들이 아마 이걸 인정하기가 되게 쉽지 않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김태호 비서관 이름을 그 전에 들어본 적 있어요? 저는 가끔 들어봤습니다. 네. 진짜요? 저는 최근에 이제 한번 만나뵌 적이 있거든요. 그러세요? 토론회 네. 갔는데 오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토론에서 얘기를 해봤는데, 이렇게 5인회라고 불릴 정도로까지 이렇게 언론에 공개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런 부분, 예를 들어, 지금은 너무 사후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지금, 김태호 비서관이 실제 대외 전략에 많은 영향을 끼친 건 맞지만, 국방부와 연계는 굉장히 적었다라는 것이 지금, 주변 사람들 증언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가요? 이게, 네. 김관진 장관과 김태호 비서관이 예를 들어 서로 지시관계에 있었다. 또는 대통령의 말을 그렇게 자주 전언하는 위치에 있지 않았다라는 것이 지금 그쪽 사람들 얘기라 가지고 그 부분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2012년에 이준석 비대위원께서는 최순실이라는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당연히 안 들어봤죠. 근데 여기에 5인회라 불린 그렇죠. 사람들 방금 열거해 주셨는데 네. 5인회 열거된 사람 중에 김관진이라는 사람은 없잖아요. 또 보면은.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결국에는 이 5인회라는 거 옛날에 7인회라는 게 떴을 때 제가 7인회에 계시던 이제 김용갑 의원이랑 그때 한번 모임에서 식사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거 자꾸 박지원 의원이 7년이 7인회 그래 미치겠다고, 실제 모여서 밥 먹은 거 7명도 아니고, 실제로 자기는 그냥 밥 먹으러 한번 갔을 뿐인데, 그걸로 7인회를 자꾸 엮는다 이랬는데, 5인회도 제가 봤을 때는 대부분의 청취자분들은 들어본 적이 없을 겁니다. 아마 김용갑 의원은 그 유명한 647기인가요? 그 유명한 그 기수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어찌됐건, 지금 이제 김관진, 임관빈, 김태호, 어떻게 보면 3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과 이제 이 군사이버 사령부를 연결하는 그 3축이 사실은 좀 다 지금 어떻게 보면 축이 좀 약간 무너진 상태랄까? 완벽히 무너진 것은 아니나. 자, 이렇게 되면 이명박 전 대통령 이 조사하는 거 자체가 좀 어려워지는 거 아닌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어렵다고 보여지는 것이 지금 지시관계를 결국에는 확보하지 못한 거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범죄 사실이 소명이 안 되는 것인데, 그렇다면은 결국 미궁 속에 빠지죠. 검찰도 이 난제를 풀어야 되는 것이 결국에는 군의 댓글 개입이 있었던 건 사실 아닙니까? 그럼 지시한 사람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결국에는 연재욱 사령관 수준에서 지시한 것이다라고 결론이 난다면은 이것이 과거 지금 이제, 민주당 쪽에서 꾸준히 제기해오던 정권 차원에서의 개입으로 결론이 안 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당연히 지금 검찰이 그래서 아까 제가 문무일 총장의 난감함을 이야기했지만은 실제로 그 연결고리를 찾는 데는 검찰이 실패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네. 그 얘기도 결국은 그러면 이제 이 수사 자체가 네. 그렇게까지 이렇게 심도 있게 진행이 돼 있지는 못한 상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렇죠. 결국 부실 수사. 저는 부실 수사라기보다는 애초에 모든 것을 이제 위로 올려보내는 전략 자체가 사실 그걸 실제로 그랬던지와 관계없이 상당히 어려운 전략이거든요. 왜냐하면 그 어떤 정권을 하나 이뤘던 사람들인데 그 과정 속에서 솔직히 말하면 본인이 뒤집어 쓰고 가려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 실제로 그 과정 속에서 10년도 다 된 일인데 그것에 대해서 문서 같은 것이 물증이 안 남아있을 수도 있고 한데 이 수사를 무리하게 시작했다라는 얘기도 이제 할 수 있는 거 아닐까. 부실하기 이전에 무리했다라는 얘기를 좀 짚어보고 싶습니다. 네. 짧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무리했다라는 부분. 당연히 이건 이 사건은 국정농단 세력에 의한 국가 운영 체계를 무너뜨린 사건이기 때문에요. 당연히 이건 수사가 돼야 되는데 사실 검찰 또한 국민의 신뢰를 지금 정확하게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검찰 개혁 의지 또한 총장께서 계속 말씀하고 계신 거고요. 아마도 또 영장 전담 판사에 대한 신뢰가 또 추락하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1인 판사에게 국가적인 판단까지 맡겨야 되는 이런 상황이 좀 안타깝습니다. 네. 그래서 합의구에 어떤 구속 적부심에 석방시켰잖아요. 잠깐만요. 조금 있다가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정치하는 청년 주간 여의돌. 오늘도 역시 뜨겁습니다. 잠시 뒤에 계속 이어가겠습니다.